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의회를 방문해 대선 핵심 공약인 감세 정책을 담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 일기 시절인 2017년 통과한 감세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 압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협에도 공화당 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6일 메모리얼데이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정책에 고삐를 쥐고 나서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후 정부 재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감세 정책까지 추진되자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진 탓인데요. 현재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5%대를 돌파해 연준의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직후였던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이 매도를 통해 악화하는 재정 상황을 경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2주 만에 1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엔화 절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인데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과 만나 환율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관세 인하 협상 카드의 하나로 상대국의 통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전쟁이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중인데요. 트럼프 일기 때인 2019년 미국과 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관세 전쟁도 2020년 1월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에도 관세 전쟁으로 시작해서 환율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본 무역 수지가 석 달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오늘 발표한 4월 무역 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158억 엔, 하나로는 약 1조 1,000억 원으로 적자의 규모가 작년 4월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지난달 전체 수출은 9조 1,572억 엔으로 2% 늘었고 수입은 9조 2,730억 엔으로 2.2% 줄었는데 일본의 대미 수출이 감소한 것은 4개월 만으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효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무역전쟁 긴장감 완화에 상승했었던 미국 시장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은 공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고 또 재정 적자를 키울 수 있는 감세한 처리 과정에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 하락을 한다면 어느 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무려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무디스사에 이제 미국 신용 강등이 있었죠. 이제 월요일 날 상당히 프리장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미국 이제 증시가 열리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를 하면서 플러스 0.10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진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나 그죠? 정확히 어떤 방향성을 지금 찾지 못하면서 지금 상당한 크게 보면 이제 백박스장이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뭐 이유는 하나죠. 자,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관세, 유예 뭐 여러 가지 일단 호재가 작용했던 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더 이상은 아직은 호재가 없다. 결국에 이제 요 바톤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겠죠.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또 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든 분위기는 좀 이상합니다. 일단 뭐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내려가는 거는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고 좀 팍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고 좀 이상합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항상 뭐 숫자는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니까 또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시장 분석하면서 우리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조금씩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로 지금 투자자들은 시선들, 세력가들이죠. 어디로 시선들이 몰려 있는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봐야 될, 이번 주 이제 오늘 말고 이틀 동안 봐야 될 것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 있죠. 그거를 어떻게 볼지를 제가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요. 미리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시면 또 공부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무상으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 모멘텀도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또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현재 미국 시장인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수익을 날 수 있는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도 해선시대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점검 그리고 전략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전반적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1시 1분경에는 21,441포인트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고 현재는 약 보합권인 0.23% 정도 하락한 21,4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덤덤한 모습이지만 또 소비자 심리지수는 악화하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급등하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 먼저 바라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좀 하나하나씩 좀 열거하면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자, 일단은 뭐 어떻습니까? 참 맵지 밤이다. 미국 증시가. 야, 이게 신용등이 이 정도 강등이 나왔으면은 엄청난 하락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무시하고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려고 무던히도 지금 뭐 발악을 하고 있죠. 그죠? 뭐 이유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가져가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뭐 자막에다 나왔지만
관세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지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제목에 보는 거죠. 사면 초과에 놓인 거죠. 이유는 뭐냐면 자, 관세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뭐예요? 자, 바이든이 뿌려놓은 너무나도 많은 부채들, 그걸 트럼프가 떠안고 갔죠. 그래서 여기서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목표를 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뭡니까? 장기 금리.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장관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자, 10년물 국채 금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든 관세를 피면서 어땠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3% 후반대까지 내려오다가 자, 아까 10년물, 30년물을 잠깐 봤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10년물은 4.4% 후반대까지 내려와서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30년도 4% 후반대. 어제도 참 어제는 분위기 괜찮았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역전을 해버렸어요. 오늘 다시 10년물이 4.5%, 그다음에 30년물이 5%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자, 트럼프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관세 정책 나름대로 열심히 폈는데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자, 하원에서 뭐 어제 그 감세안에 대해서 협의를 뭐 얘기를 했는데 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뭐,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무디 시사에서 우리 부채 가지고 지금 강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감이 크다.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어제 트럼프가 화가 많이 났죠. 앞에 F가 들어가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뭐 강경한 발언, 내 말대로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은 일단은 실패했어요. 트럼프가 봤을 때는. 그죠? 자기가 원한 대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그 화면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미시건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자, 2025년 1월부터 계속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올 16일이죠. 16일 날 4.6%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이게? 자,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겠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자, 시장을 달래긴 했죠. 트럼프가 뭐 90일 유예를 주고 뭐 중국하고 110%씩 같이 내려서 30%뭐 이렇게 10% 가져갔는데 자, 그거 가지고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월가 여기 웨스총에서 월가에서는 어떻게든 시장을 기대를 막 하면서 증시를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죠? 결국엔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더라도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아직은 인플레가 꺾이지 않았다.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더불어서 자, 달러 인덱스가 또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첫 번째 장점 뭐예요? 자, 리쇼링을 한다고 그랬죠. 자, 미국에다가 제조업들은 많이 셋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은 뭐 시간은 둘째 치더라도 뭐 공장 지는데 뭐 한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죠. 왜?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죠. 그래서 일부 월가에서는 또 신흥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온 게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더불어서 절상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플라자 뭐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미국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일본하고 5개국이 모여서 플라자 합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일본이 뭐 속된 말로 작살이 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일본 또 절상을 시켰다는데 아까 봤는데 달러는 내려가고 지금 엔화는 올라가요. 자, 근데 여기 또 참으로 끼얹은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왜 그러냐면 중국이 월요일일 거예요, 월요일 날. 기준금리 1년, 5년 0.1%씩 내렸어요. 그럼 절상을 한 게 아니라 절한 거죠. 절하라 한 거죠. 왜? 미리 눈치를 챈 거예요. 야, 어차피 얘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섰으니까 분명히 환율 갖고 치고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미리 선제 조치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거 봐라 하면서도 지금 뭐 상당히 언짢고 아까 말씀드린 하원에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표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상당히 시장이 증시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일단 결론을 짓고 싶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엔 또 뭐예요? 자, 지금 이제 월마트 대표적인 뭐 일반 서민들 마트죠. 월마트에서는 가격 인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제는 홈디폴에서는 우리 가격 하지 않겠다. 월마트와 다르게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 그런 상황에서 뭐 현상 유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눈치 보기도 있겠지만 자, 기업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죠. 자, 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회사 망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30%의 관세라도 전혀 낮은 게 아니에요. 뭐 일부 뭐 다른 뭐 중국을 제한 다른 나라에서 조달을 하겠다는데 뭐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 6월 달이 확인이 되겠죠. 4월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과연 이게 이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상품 가격들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6월 달에 확인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은 총재들이 연은 관계자들이 이번 주 저번 주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루 어제도 3명, 오늘도 3명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자, 관세발 이슈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그럼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그게 지금 가능성이 아직도 커 있다. 그건 뭐냐면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감세 법안 규제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세수가 빵건하잖아요. 그럴 때 저성장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기에는 그죠? 저번에 이제 베어 마켓 랠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그 변곡점은 이번 주는 확실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오겠죠. 혹시라도 주말에 또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뭡니까? 홍콩장, 그다음에 미국장 저거죠. 조기 폐장이죠. 거의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안 열리니까. 그래서 아마 주말에도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다. 그리고 또 지정 확정 리스트도 여기 또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란 핵시설 일단 뭐 공격을 준비할 뭐 그런 태세도 돼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지정 확정 리스트가 대두가 되고 또 뭐 아까 또 홍콩이라든지 그 대만 그런 데 또 저거 얘기 나오죠. 확진자 코로나. 그런 것들이 또 변수가 또 돌발 변수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시가 올라갈 수는 상당히 한계가 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재는 너무나 선반영이 됐고 이제는 악재가 조금씩 무르익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 나스닥 빼고 나스닥 포함해서 3대 지수 다 포함해가지고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 관세 정책이 국채 금리를 키우고 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돌발적인 변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증시 조금 주의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분간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이슈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번 주 경제 지표들 그렇게 중요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없죠. 근데 봐야 될 건 굳이 봐야 된다면 네. 내일 이제 뭐 주간 실업수당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기존주택 판매 가격 지수.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좀 뉴스들 요즘에 우리나라 뭐 얼마나 빠릅니까 소식이. 그래서 뉴스들을 좀 보시면서
다각적으로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도저히 몰라. 그러면 제가 매주 목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하죠. 앞에 자막에 보셨다시피 내일 제가 하니까 내일 오전에도 뭐 시간이 안 되시면 저녁에도 시간을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전이 됐든 저녁에 시간이 한가했을 때 들어오시면 또 이틀 남은 거 여러분들하고 현명하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짜 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지표도 참고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보면서 다각적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오늘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4개의 지표들 스토캐스틱 RSI와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4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스터님의 의견도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셨을 때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흐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매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락폭도 그렇게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요. 네. 눈치 보기 장세기 때문에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하이라이트가 나오면서 변곡이 될 거예요, 그죠? 아마 그리고 또 이제 어쩌면 그죠 6월 또 다음 주에 또 이상하게 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 결국 이제 고용 관련 또 지표가 6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에 또 안, 네이버 다음 주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일단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 빼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주봉을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좀 이어가 보시자고요. 자, 나스닥 주봉입니다. 가만 그림을 크게 살펴보세요. 보시면 자, 7월 달 그죠? 7월 거의 뭐 첫째, 둘째 주라고 봐야죠. 자, 요 가격대를 전혀 여기서 딱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이 가격대가 21,500짜리입니다. 21,500짜리. 자, 그럼 뭐예요? 자, 어쨌든 오늘 21,500, 이번 주에 21,500을 넘지 못하면 상승세는 상당히 제한적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저번 주에는 엄청난 상승을 했죠. 저번 주에는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6.8%의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여기는 뭐 호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했죠. 아시다시피 뭐 미중 무역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런 것들도 됐는데 자, 이번 주는 아까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 호재에 대한 재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거의 뭐 저번 주 그죠? 저번 주 거의 수요일부터 그죠? 수요일부터 계속 여기는 더 가격대가 21,447 언저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전혀 뛰어 넘어가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항상 지향을 하고 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매매법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코인을 하시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해외 선물 파생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세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주로 단타 위주로 좀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식은 뭐 주식도 단타가 있지만 아무래도 좀 상품의 특성상 어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맨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법 강의를 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뭐 이 해외 선물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에도 통용이 되고 오히려 주식 관점에서 이걸 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시면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120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이 누워 있죠. 누워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전혀 지금 모색을 못했어요. 자, 따지면 4월 달에 조금 우양을 했던 거예요. 우양을 해다 뭐 반등을 좀 줬지만 얘가 오늘 가격에 따라서 한번 밀려서 자, 5일선이
우하향 꺾여준다면 어떻게 돼요? 2만 1,0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금은 그렇게 변동폭이 없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이 꺾여준다. 그러면 상방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수에 대한 어떤 거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입 자리 드려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아까 말씀에 상당히 제한적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잠깐 여기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해서 볼게요.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자, 여기서 정확히 또 자리가 나오네요. 잠깐만 이거 봐놓을게요. 네, 나오네. 21,405에서 410 그 자리가 되겠네요. 2405에서 410 거기에서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주면, 그죠? 올라왔다가 저항 받아주면 매도의 관점으로 진입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이 매수가 자꾸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캔들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5일선이 꺾이는 게 정확히 확인이 되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나스닥 선물 5일선이 꺾인다면 상방으로 가긴 어렵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매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유리한데 21,405에서 21,410포인트 올라왔다가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때 매도로 접근을 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도 잘하시지만 또 기술적인 분석도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시는 우리의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내일도 마스터님께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금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아직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의 경기가 금 선물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7시 33분경에는 3,320달러까지 터치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9시 30분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74% 정도 강세인 3,30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윌리엄스 R, 오실레이터, ROC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기술적으로나 또 기본적으로나 현재는 매수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항상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달러하고 이 골드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아까 뭐 또 밀려버리니까, 그죠? 네, 백선 아래로. 네, 백선 아래 두 자릿수로 밀려버리니까 여지없이 얘는 이제 야, 달러는 이제 글렀어. 골드로 가자. 해서 스마트 머니가 여기로 또 몰려갔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이게 상당히 반복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골드를 투자하는 분들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변동성이 크면서도 단순한 그런 상품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 있고 역으로 따지면 또 뭐가 있어요. 자, 나스닥 3대 지수하고도 반비례 관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또 100% 맞는 건 없어요. 또 제 것도 다 보고
뭐 1000명이 100% 맞는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천까지 간다 골드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뭐 3,509에서 맥스 딱 찍고 지금 뭐 3,300대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관세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뭐 골드보다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병통수의 큰 거에 대비하시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 누가 봐도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고 여전히 지금 모든 이평선 주봉으로 봤을 때 다 정배열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1선이 언젠가 쫓아 올라오겠죠. 쫓아오는 시점에서 여기서 5일선에 만나주는 이 지점,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변곡 시간이 되겠다. 언제는 아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자, 빠르면 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올 수 있다. 내가 보건데 이번 주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21선이 5일선을 만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그 만나는 시간이 변곡점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일봉 또 볼게요. 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보시면 여기 이제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다시 한번 5일선이 꺾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이거 똑같아요. 21선을 만나겠죠. 자,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상에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골드도 너무나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서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보시면서 매매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입타점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지금 누가 봐도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일단 쌍바닥이 나왔다고 판단해 보고요. 3,300이 되겠네요. 자, 3,300쯤에서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아주면 3,300에서 지지 받아주면 이것도 짧게 한 3,300에 들어가셔갖고 3,310 정도 여기가 61선 자리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매매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자, 골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은 매수 사인을 주셨으나 금 선물의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고요. 21선과 5일선이 만나는 지점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300달러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 매수 사인을 주셨고요. 3,310달러 선에서 익절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금 선물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트럼프의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돔 발표 이슈 등으로 오일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9시 16분 이후에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전 11시 30분경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원유 재고와 그리고 가솔린 재고 모두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현재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0.03% 정도 상승 중인 62.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현재 스토캐스틱과 윌리엄스 R,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까지 총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매도를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매수일까요? 자, 물론 원유 재고가 좀 쌓여서 일단 매도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네. 뭐 시향적으로 그죠? 지금 뭐 안 좋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상당히 뭐 오르는 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왜냐면 항상 지금 모니터링을 트럼프가 하고 있고 또 뭐 트럼프가 또 중동 사우디도 가고 뭐 시리아도 가고 뭐 카타르도 가고 다 산유국이잖아요. 거기서 뭔가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뭐 이란 핵시설 파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도 뭐 그렇게 뭐 아까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거를 뭐 흔들리기 쉽지 않고 자 분위기상 일단은 조금 오늘 상승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상승을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주봉을 보더라도 61.97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죠? 받고 있고 일봉 잠깐 볼게요. 자 일봉도 마치 62달러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항이 쌍봉이 만들어지면서 내려왔지만 자 저항은 항상 지지가 되고 지지는 저항이 된다. 그걸 반복을 한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여기가 저항대죠. 오늘은 지지대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딱 전일 종가까지 좀 밀렸다가 아까 지표 발표가 결국엔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상승의 어떤 반전을 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지금 볼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2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해줘야 돼요. 지지를 안 해주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대신 자 매수의 관점을 봤으니까 뭐예요?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음봉이 나와주면 안 되죠. 그래서 양봉이 나와주는 걸 확인하시고 그런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일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현재 높게 나왔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매수가 더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만 62달러에서 지지를 받는지 또 양봉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로 참 수익을 잘 내주시는데 골드 매매 어떻게 접근하면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지 그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아 그럼요. 자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골드 매매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죠? 네. 우리 되게 많은데 참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근데 좀 이게 참 매력적인 상품이면서도 불구하고 방향 한번 잘못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 어떻게 우리가 골드를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진입 타점이죠. 우리가 어떻게 진입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골드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땡땡땡땡 볼만 알면 우리는 고민이 일단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골드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이걸 알고 나서 자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잘못 덤볐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그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투자하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별로 다 개별 종목의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테마별로 특성이 있지만 자 그런 특성을 알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뭐가 있냐 이거죠. 첫 번째로 잦은 휩소가 발생을 하죠. 즉 장대 어느새 갑자기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상당히 마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자, 그게 첫 번째 특성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한 번 잘못 물리면 원웨이 구간이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 매매를 하면서 최악의 수를 두죠. 그 최악의 수는 뭘까요? 물타기죠, 물타기. 그죠? 자, 물타기라는 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도 물타기 하죠. 자, 평균 단가를 낮춰서 내 가격을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자, 해외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주식을 하다가 이제 해외 선물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지수하다, 아니 뭐야, 주식하다가 막 물타기 하죠. 그죠? 추가 매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상품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이제 계약당 유지 증거금이나 위탁 증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탁 증거금이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하시는 분들이 여기 잘못 와가지고 여기 원웨이 구간에 물려갖고 물타기 하면은 저승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파생 상품 주식보다 더 어려운 상품이야. 매매를 잘못했을까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앞에 자막 보고 들어오시면요. 자, 파생 상품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파생이 나타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자, 주식은 원웨이잖아요. 매수일 때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자, 매도일 때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때 하라고 그냥 바로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 절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그죠? 그거 명심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 달러 인덱스하고 뭐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뭐 매일 그러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된다? 골드는 강세로 돌아선다. 그런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게 또 요즘에 핫 이슈죠.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성. 자, 관세발 이슈로 인해서 골드가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 1월부터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 물론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불확실성에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상품이 또 뭐가 되겠다? 결국 골드가 되겠다. 그래서 골드가 이럴 때 또 요럴 때 또 재밌는 그런 상품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특성들을 시향적으로 알아봤잖아요. 이거는 시향적으로 우리가 알아본 거죠. 시향적이나 특성, 그죠? 뭐 등등.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일단 알았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들어가겠다. 안 됩니다. 그죠? 기본. 자, 그럼 세계 이평선만 우리가 추가를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중장기 추세를 파악하면서 안정적인 골드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힙스와 원웨이 구간이 터질 경우죠. 자, 이런 거 우리 골드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장대 뭐 이게 힙스가 갑자기 뭐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정신을 못 차리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데는 매매를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왜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자, 이게 단기 이평선이에요. 단기 이평선에 저항받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캔들만 신경 안 써도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힙소가 만들어진다는 건 역으로 따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세력가들, 즉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어떤 힘겨루기죠. 그래서 이 힘겨루기는 계속 지속되지는 않죠. 물론 이제 간혹 가다 그죠. 1년에 몇 번씩 막 한 몇 시간 동안 그죠. 이런 장대봉이 엄청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확실히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힙소가 끝나고 나면 장이 이렇게 깨끗하게 움직이는 장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때를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요 단기 이평선의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꺾였죠. 꺾여서 35도 이상의 각도가 출현이 됐어요. 자, 출현이 되고 나서 여기서 제가 제일 활용하는 게 뭐랬어요? MACD 오실레이터 교차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매수가 떨어졌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입 타점을 물론 여기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진입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힙소가 나오고 나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진입하면 계속 단기 이평선 그다음에 중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발라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자, 가다가 원웨이, 영원한 원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또 변곡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아까 단기 이평선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우하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자, 그래 보조지표 MACD 오실레이터.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 요 정도나 뭐 요 정도 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골드 매매하시는 분들 이 차트가 상당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나올 때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캔들을 보면 당황을 해요. 캔들을 보면 방향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절대 요 세 개 이평선 가지고만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방향이죠. 방향 하게 되면 힙스 아무리 뭐 엄청난 힙스가 나오더라도 전대 흔들림 없이 골드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요 세 개 이평선에서 자세히 좀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요. 들어오시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30년 노하우가 담긴 자료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는 뭐예요? 자, 방향성이 없는 박스 구간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죠? 방향성이 없는. 자, 그럼 이럴 때는 정말 짜증이 많이 나죠. 자, 왜 방향성이 없을까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자, 방향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 21선. 21선은 제가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 21선이 방향이 안 나오면 당연히 추세가 안 나와요. 그죠? 21선이 어떻게 움직이는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21선이 중기, 장기 이평선을 붕괴를 하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느냐 거기에다가 가지고 말 그대로 중기 장기니까 그죠? 21선 가지고 단타로 먹는 거고 중기 장기로는 요거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정확히 방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항 받으니까 캔들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고 또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방향이 안 나오죠. 그럼 이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죠.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럼 요때 또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 이동 평균선 가지고 골드 매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골드의 특성과 함께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수익에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매매일 텐데 천명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 꼭 한번 실전 매매에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